전 세계에서 GLIN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정변의 정진천입니다. 예, 변홍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상진 전 수사관님을 모시고 미국과 한국의 공권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공권력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공권력 하면은 영어로 폴리스 파워가 되겠죠? 네, 퍼블릭 파워도 되고 폴리스 파워도 되고. 그런데 네. 그 폴리스 파워의 개념 속에서는 퍼블릭 세이프티, 공공의 안전이라는 문제가 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공권력 행사와 한국의 공권력 행사에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어떤 것이고 또 미국의 공권력과 한국의 공권력을 비교해서 과연 경찰의 공권력은 어떻게 돼야 할까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그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생각하는 공권력 또 미국에서 생각하는 공권력 이제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은데 특히 그 미국에서는 이제 재미나는 게 아무리 고위 관료라도 잘못하면은 경찰이 그 사법 행위를 바로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좀 고위 인사들 체포하기가 좀 머뭇거리는데 미국은 여측없죠. 심지어 이런 자기 경찰서장도 잘못하면은 일본 경찰이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 수사관님?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아마 한국하고 미국하고 공권력의 제일 큰 차이가 네. 이 일반 경찰들도 절대 그 자기보다 훨씬 높은 상관들이나 그 정치가들의 전혀 눈치를 보질 않고 네. 예, 자기 그 임무 수행하는 것이 아마 가장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공권력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예, 보면은 그 공권력의 정의, 한국에서 얘기하는 정의나 미국에서 말하는 그 데피니션 정의가 거의 비슷하더군요, 보니까. 그렇죠. 정의는 같지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정의는 그 보통 사회 질서 유지와 대중 안전 보장 그리고 이제 그 개인 생명 보호인데 이 사회하고 대중이 개인의 자유나 질서 안전보다 먼저 있는 것이 공권력이거든요. 네. 그 공권력 행사할 때 이제 왕왕 이제 자주 논의되는 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냥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총기 사용. 예, 상대방에 대해서 범인이나 또는 범인에 준하는 위험한 인물 또는 어떤 그 시위를 진압할 때 그 총기를 사용할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TV를 보시면은 경찰 네. 이나 그 이 형사물 보면은 이 총기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LAPD 저는 LAPD만 대해서 알려드리는데 LAPD에서 이 범인에게 총을 발사할 때 그 5가지 상황을 꼭 고려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상황 판단이 빨라 가지고 이제 그 5가지의 상황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제가 그 뭐 중요한 대로 그 순서가 아니고 그냥 그 말씀드리면요. 제일 먼저 그 백그라운드로 해가지고 상대방 그 범인의 뒤에 누가 있느냐, 예?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예, 범인만 있느냐. 범인이 아무리 흉악범이고 나쁜 놈이라도 범인 뒤에 무고한 시민들이 많이 있으면 경찰이 총 발포를 꺼리겠죠, 당연히요. 예, 그 시민의 그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또 그 다음에 또 경찰이 이렇게 그 심사숙고하는 것은 나이입니다. 나이. 예, 이 범인의 나이가 어리냐, 굉장히 나이가 많으냐. 근데 가장 그 5가지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그 덜 중요한 게 나이 같아요. 왜 나이가 그 70, 80 먹어도 이 그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총 가지고 예? 경찰한테 얼마 대항할 수 있고 또 요새 보면 뭐 12살, 13살짜리 그 애들도 총 가지고 경찰한테 그렇죠. 겨누고 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 이 LAPD에서 이 에이지 이 나이를 그 고려하라고 할 때는 아마 옛날 얘기일 거예요. 예, 옛날에는 그 애들이 총 가지고 경찰한테 대항하거나 예, 이 노인들이 이렇게 그 경찰하고 무력으로 상대하는 경우가 적었는데 예, 그 최근에는 많이 그 상황이 틀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그다음에 고려하는 것이 이 경찰이 총을 쏠 때까지 내가 이 그 곤봉, 가스총, 테이저 예, 다 써도 상대방을 진압할 수 없고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다. 그리고 이제 그 시민의 목숨을 그 보호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이제 총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후의 수단.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내가 이 그 상대방을 그 이 범인에게 총을 발사할 때 이 범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단순히 무전 나와가지고 어느 리커스토어에서 강도가 났는데 그 강도가 지금 도망가는 중이다. 근데 경찰이 막상 그 현장에 가니까 누가 도망가니까 예? 무조건 그 도망간다고 총 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상황 판단하고 이 정확하게 상황을 알 때까지는 그 사람한테 발표를 안 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발표할 때 굉장히 이제 이거 중요한 건데 이 그 경범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범인들한테는 거의 총을 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 강도다 이제 뭐 그 또 이렇게 그 강간범이다 아주 흉악범일 때 그리고 사람을 많이 다치게 하고 또 그 이 범인이 총을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을 때 그때 범인들한테 그 총을 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5가지를 그 꼭 고려해서 총 쏘기 전에 이 상황 판단해서 총을 쏘게 됩니다. 경찰이 총기 사용할 때는 순간적으로 두뇌 작용이 아주 굉장히 예민해야 되겠네 이거. 이거 알아야 되죠. 5가지도 쫙 한꺼번에. 근데 그 경찰 그 훈련을 참 열심히 잘 받고 이 미국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이 TV를 보거나 저기 그 경찰 드라마를 보거나 무슨 드라마를 보고는 예, 그 상황이 하도 자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5가지를 다 예, 치우고 그래도 내 목숨이 중요하다. 내 목숨이 위험할 수가 있다. 아니면 내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시민의 목숨이 위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발표를 하게 되죠. 네. 그런데 그 아까 경찰이 총기 사용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가끔 한국에 취재를 얼마 전에도 취재를 나갔다 왔지만은 보면은 그 저 검문자와 피검문자, 검문자는 경찰, 피검문자는 그 시민. 일반 시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검문자의 검문에 피검문자가 말로 반항하거나 어떤 그 모션으로 반항하거나 해도 아주 그냥 엄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보면은 오히려 피검문자가 주머니에 손을 딱 엮고 이거 왜 그래? 예? 막 그 경찰한테 반항을 막 해요. 그래도 경찰 이거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런데 이게 미국에서 통합니까? 통할 수가 없죠. 경찰은 이 그 상황을 절대적으로 통제를 해가지고 예, 그 우리 경찰뿐만이 아니라 상대 그 피의자도 예, 그 안전도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피의자가 그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놔두면은 그것이 더 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악화되게 되면은 경찰은 경찰봉을 빼거나 가스총을 빼거나 테이저를 빼거나 해가지고 상대방을 제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더 다치지 않겠습니까? 말해서 안 되면은 수갑을 채워서라도. 그런데 네. 한국에서 심지어 파출소나 경찰서 가서 파괴를 한다고요. 그 기분을 파괴해요. 그게 잘못이죠. 아 그래도 가만 놔둬요. 이제 한국은 그게 친절한 경찰로 알거든. 미국 경찰이 특히 LAPD는 그 to protect and to serve 예, 물론 보호해주고 서브 하는 게 봉사하는 게 당연하지만요. 저희 그 단어에 friendly란 말은 없습니다. 예, 사람들한테 친절까지 베풀면서 상대방의 편의를 봐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고서는 예, 그 대중의 안전이나 예, 그 질서를 잡힐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경험상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총기를 사용한 횟수라든지 이게 통계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겠죠. 물론 그 저 곤봉이나 뭐 그냥 총기 사용이 얼마 정도 지난해는 얼마 정도 있었다. 그 평균 얼마 된다. 그런 게 혹시 나와 있습니까? 네, 제가 이 방송 때문에 그 우선 그 한국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때 그 어떤 교수님이 그 연구보다도 이제 뭐 조사하셨겠죠. 근데 한국 경찰이 12만인데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12만인데 1년에 총선 사건이 5건 내지 6건입니다. 해마다. 그 교수분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더군요. 이렇게 악화된 상황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겨우 그 정도밖에 안 썼다면 이거는 이 통제력이나 그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LAPD에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5년, 16년 보니까 그 총 쏜 숫자가 40건서부터 한 40
그러니까 40건서부터 45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총을 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총을 쏘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맨날 TV를 보니까 맨날 총 쏜 것 같은데 그 제가 퇴직할 때만 해도 경찰들 거의 95%가 30년, 40년 근무해도 총 한 번 안 쏘고 총은 자주 뽑죠. 위험한 상황에. 근데 총 한 번도 안 쏘고 이 퇴직하는 경우라고 하거든요. 네. 만약에 총을 쐈다 또는 건봉했다면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그 경찰 자체 내로도 어떤 조사를 받는 또 보고서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총을 쐈다든지 그죠? 그런 게 아주 제도적화로 돼 있습니까? 경찰 내에 그 OIS, Officer Involved Shooting 팀이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그 경찰이 총을 쏘게 되면은 하루 24시간 출동해가지고 정확한 사실을 그 이 리포트 써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왜냐면 이렇게 했죠. 당연히 이제 그 경찰 총을 쓰게 되면 다친 사람이 있을 거고 다친 사람은 경찰이나 시상대로 수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대비해서도 이제 아주 정확한 그 리포트를 만들겠지만요. 경찰이 총을 쏘게 될 그 상황을 잘 연구해서 그거를 그 바탕으로 이 교육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교육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훈련.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 총을 쏜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 경찰이 조금이라도 그 택틱, 그 전술에 전략에 쓰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나. 예? 그러니까 그 경찰을 그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더 잘 훈련시키고 어떻게 다 저기 교육을 시키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시가 소송을 당했을 경우 정확한 이제 사실을 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대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총기 아까도 이야기해 총기 사용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는 그 상대편이 경찰한테 위험을 가한다고 생각할 때 생명에 그 최후의 수단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죠. 네. 우선 그거를 우리가 불법 시위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서도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느 선에서 폴리스 라인은 넘지 말아라. 넘는 경우에 가혹하게 달라요. 그런데 한국에서 불법 시위를 할 때 대부분이 불법 시위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제 방패막이를 갔는데 보면은 쇠파이프가 유행입니다. 한국에서는 쇠파이프를 휘둘러요. 그러고 진압 경찰을 막 끌어들여서 팹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없는데 옛날 화염병을 많이 썼죠. 그렇죠. 그 화염병은 어떻게 보십니까? 쇠파이프나. 화염병은 완전히 테러 행위죠. 네. 그 최후의 수단입니까? 그 최후의 수단에 저희 당연히 들어가죠. 이 화염병으로 많은 오케이 기억하십니다. 이 그 경찰이 총을 쏠 때 한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그 범인이 칼을 들거나 도끼를 들거나 하면 이제 총으로 대항할지 모르지만요. 미국서는요 보면은 그 연필 뾰족한 거, 요것도 데드리 웨폰이야. 요것도 살인 무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시민들이 그 잿더리를 들거나, 예? 이제 여기 그 도플락 저기 그 깨진 걸 들고 얼마든지 던져가지고 경찰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 상황이 그 상황을 봐서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저 범인한테 총을 쏘서 제압을 하지 않으면은 누군가가 다치겠다 그러면은 총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이 총을 쏠 때 얼마나 그 경찰 자신이 그걸 정당화 시킬 수가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국 경찰들은 이 그 징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처벌받는 것 때문에 내 몸이 다쳐서라도 차라리 내 몸이 다치는 게 낫지. 징계 회부되는 것보다. 하는데 그 한 정부가 경찰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고서 어떻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여러 해 전에 동의대 사건 아시죠? 부산. 동의대 사건에서 그 데모하는 학생들이 화염병을 썼어요. 근데 경찰이 죽었어요. 경찰이.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언론이나 그 사회에 저거는 오히려 경찰을 동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언론에 대한 전 솔직히 말해서 감정이 많아요. 네, 뭐 미국의 어떤 대통령은 네, 신문 없는 정부보다 차라리 그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이제 150년, 200년 전 일이니까 예? 그때야 신문이 정확하게 보도하고 그 저널리스트들의 자기 사명감을 했을지 몰라도요. 요새는 그 사이비 언론인들이 많고 또 정부에 아부하는 언론인도 많고 그 사람들도
그래요. 사회의 질서나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한 정부가 그냥 그 파워를 이끌어 나가끔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 언론에서 어떻게 취급하죠? 미국 언론은? 아니요, 그 미국 그런 예를 언론도, 보시죠. 야, 미국 언론도 자칫 잘못해서 이제 그 어떤 시위나 또는 데모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다쳤을 때 그 언론이 보는 시각이 잘못된 시각도 있어요, 미국 언론도. 네. 그거를 그냥 주변 사람들에서 경찰이 과잉 수사로 몰아갔다, 경찰이 또 과잉 진압으로 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경찰한테 반감을 갖게끔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어. 그게 이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 언론도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하고 정의인데 그거를 좀 망각하고 일부 이제 그 시위자들에게 편성해 갖고 그걸 인권이라는 걸 문제 삼아 갖고 심지어 사형수에도 인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선량 대법에게 과잉 진압을 했느냐. 그런데 그래서 아마 경찰들도 그런 걸 당할 때 상당히. 근데 한국은 조금 더 달라요. 한국은 완전히 조작될 경우도 많고, 근데 미국은 거기까지는 뭐 안 갔지만은, 뭐 아마 그래서 많이 한수사관도 경찰 당시에 그런 기사를 볼 때, 여기서도 특히 한인 사회에서, 저도 한인 기자를 했으니까, 한인 사회에서도 부정확한 기사를 갖고 이렇게 좀 크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잘못되대. 그럴 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요. 그전에 이렇게 말을 드리면은 신문사 기자들이 경찰서 출입 그냥 하면서 경찰서장실이고 뭐 수사과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 알아보고 뭐 사건 없어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본다는 거였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 모르지만요. 그 한국에서 그 경찰이 이 뉴스미디어 신문에 얼마나 많은 약점을 잡혔는지는 모르지만요. 예, 경찰에 무슨 약점이 있기 때문에 신문기자들이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해도 예, 그거를 어떻게 그 항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왜 그렇게까지 되는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서로 그 이 직업인들끼리 경찰이면 경찰, 신문자면 기자들끼리 서로 그 리스펙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서로 그 존경심을 하고 그리고 여기 그 리스펙을 보이면서 서로들 그 이 인터랙션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그 일종의 그 퍼블릭 오피셜이라 그 공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뉴스미디어에서 어느 경찰 하나를 그 이 공격을 하고 이 나쁘게 그 이 비방을 해도 경찰이 신문을 상대로 수술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좀 그 예외도 있는데 그 시카고 선 트리뷴이라는 굉장히 큰 신문인데 이 시카고에는 한 경찰관의 그 비리가 아닌데 그 사람의 개인 신상 정보를 무슨 심정에 신문에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미국 서킷 코트까지 가가지고 50만 불 물어주라고 신문사에서 한 그런 판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무리 공인이라도 이 신문에서 무엇을 잘 사실을 모르고 썼다 몰라도 그것이 악의가 그 멜리스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악의가 있는 걸 알면서 쓰면은 신문이 신문이 소송을 당할 수가 있죠. 그 미국서도 언론에서 공권력 과잉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것이 법정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법정에 가면은 사법부에서는 그 과잉 그 진압이라 공권력이 과잉이다 그러더라도 공권력을 많이 보호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아까도 이제 그 이 공권력의 그 개념이 이 사회 전체 질서와 안전과 복지와 저기 그 주민들의 그 건강과 또 이 도덕심을 그 지켜주는 한다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개인들에 대한 그 이 권리가 조금 이 무너지더라도 법원에서는 그 공권력, 경찰의 힘을 주는 거죠. 사회 전체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한국 가서도 경찰 그 뭡니까 신문 하는 걸 보고 미국서도 보면은. 한국서는 주머니하고 뭐야 하고 오히려 거꾸로 신문을 한다고 경찰을. 그래도 경찰은 오히려 수동적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떤 때 보면은 가만히 있다 그 어떤 AB라는 사람이 같이 가다가 그 경찰에 A라는 사람을 그 신문을 하는데 B가 끼어들거든요. 그럼 몇 번 가만히 있으라고 점잖게 얘기하다가 몇 번째는요 무조건 땅에 엎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언더레스트야. 음. 그 한국에서 그러면 난리 나거든요.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이니까 잠깐 비켜라. 아, 예, 한 번 공무집행하네요. 좋은 말로 하죠. 예. 두 번까지 비켜라. 아, 솔직히 말해서 두 번까지 필요 없습니다. 한 번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요. 그 공무방해로, 그 인터피어링을 해가지고 공무방해로 얼마든지 체포할 수가 있거든요. 그 계속 그 참견하고 껴들게 놔두면은 그것이 이제 폭력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그 봉쇄하기 위해서 더 그 상황이 악화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포를 하고 수갑을 채우는 거죠. 예. 그 한국이나 이제 미국이나 수갑 채울 때 이제 영화에서도 주로 보는데 그 수갑을 이제 뒤로 보통 앞으로 아니고 뒤로 다 채우잖아요, 그죠? 누든지 그게 무슨 이유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면 영화나 뭐 또 실제로 길거리에서도 수갑 채우는 당한 사람들 보면 이제 뒤로 당하잖아요. 그 특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유래라든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는 심지어 총을 쐈는데 그 총 맞은 범인이 그 쓰러졌는데도 가서 수압을 채우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예, 평소에도 많이 받는 질문이었습니다. 수갑 차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그 모욕적인데 어떻게 수갑을 뒤로 채우느냐? 네. 뭐 일본 순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악랄하게 하느냐 그러는데요. 이 범인을 체포할 때 수갑을 앞으로 채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경찰서로 호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운전사 경찰이 있고 이제 뒷좌석에 이제 그 두 번째 경찰이 앉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그 이 잡힌 범인은 그러니까 옆으로 앉혀요. 네. 왜냐하면 직접 그 운전사 뒤에 앉게 하면은 머리로 들이박을 수도 있고 발로 찰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걸 완전히 막기 위해서 이 수갑을 뒤로 채우고 네. 그리고 진짜 그 난폭하고 그 아주 그 발악하는 그 범인들은 하다못해 그 발까지도 포승으로 묶어가지고 완전히 그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몸이 굉장히 유연한 사람들은요 뒤로 수갑을 채워놔도 내릴 때 보면 뒤로 이렇게 빼가지고 수갑을 앞으로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 놀래 잘못하면은 옆에 경찰 없었으면은 앞에 있는 경찰 그 몸으로 예? 그 목을 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운동 그 특히 태권도 하는 사람들 이 그 손 뒤로 묶지 않고 만약 굉장히 운동 신경 좋은 사람들이요 있으면 그 발로 얼마든지 경찰을 그렇죠. 할 수가 있거든요. 중심 잡기가 쉬우니까. 근데 뒤로 손을 묶어 놓으면은 중심 잡기도 힘들기 때문에 반항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 범인들 뒤로 수갑을 채우는 이유는 경찰의 안전보다도 그 수갑을 차고 있는 그 범죄자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도. 네, 왜냐하면은 그 수갑을 풀 수도 있고 앞으로 하면은 반항할 수 있는데 만약 반항하게 되면은 경찰한테 반은 맞아 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이 범인이 이 반항할 수 있는 기회를 일체몽땅 뺏는 게 저희의 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럽니다. 그 여자 피의자도 마찬가지.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 그 피의자를 그 호송할 때는요. 꼭 그 이 호송 딱 차에 타자마자 무전으로 우리가 이 여자 피의자를 이 현장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데리고 가는데 예? 데리고 가는데 지금 저기 그 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고 2시 반이고 예, 여기 지금 떠난다 하고선 떠나요. 그리고 이제 거기 도착하자마자 여기 그 도착을 했다 하고서 이제 시간이 몇 시다 하면은 그 사이에 이제 정확하게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만약 시간이 이상하게 많이 걸리면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순간 서로 거리하고 시간이 딱 맞게끔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때는 이 그 여자 피의자가 있으면은 여자 경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여자 경찰관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뭐 요새는 많이 늘었지만 옛날에는 여자 경찰관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 주로 그 남자 경찰들이 이제 하면서 그렇게 정확하게 시간과 이 거리를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자 피의자가 중간에 이상한 뭐 당했다, 어디 이상한 데 끌고 가서 이상한 짓 했다. 딱 그 거리가 나오거든요. 몇 마일, 몇 분 딱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그 허위로 그 기술할 수가 없죠. 그런데요, 그 신문을 할 때, 네. 그 예를 들어서 그 한국적인 관점으로는요, 상대편이 신문하는 사람은 조금 위라고 보고, 그 당하는 사람 좀 아래라고 보는데, 당하는 사람이 신문하는 사람을 대하면서 주머니에 양손을 떡 엮고 건방지게 그 보이는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경찰에서 주머니에 손녀는 건방지다 그래서 손을 빼라 그럽니까? 왜 빼라 그럽니까? 갖고 이렇게, 빼라 그러는데. 그걸 이제 그 어떤 경찰관들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어라. 어떤 경찰관들은 손을 빼라.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왜냐면 이 사람이 단순 뭐 그 경범 사건으로 경찰이 현장에 가면요. 예, 현장에 가면은 그 사람 그 손을 물던 저 이렇게 빼라 그러죠. 왜냐면 손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상대방이 만약 무게 같은 거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keep your hands in your pocket. 왜냐면 손을 빼면서 경찰 총 쏠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있으라. 예,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 이제 그걸 양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어라. 예, 어떤 경찰관들도 그런 경찰관도 가끔 있습니다. 예, 그 저기 무기가 없는 걸 확인하고서는 손 주머니에 넣고서 있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어떤 경우는 이제 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 사람을 빼라고 해가지고 무기가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뀌겠죠. 그런데 그 미국에서 그 신문을 하다가 당하는 사람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려면 you under arrest 하죠. 체포한다고. 불신 검문할 때? 미국에서 그 불신 검문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예, 경찰관이 저게 있을 때. 경찰관이 이 시민을 세울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그 시민이 아무런 행동도 없고 아무런 한 짓도 없고 어디서 무전으로 그 신고받은 것이 없는데 무조건 그 사람 내가 뭐 감정이 있고 뭐 저기 그 나 이상하게 쳐다봤다 그래가지고 세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경찰이 이 일반 시민을 세우고 우리가 문초할 때 이제 두 가지 이제 이 probable cause라고 해가지고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지금 그 어디서 범죄가 났는데 그 범인 인상 차이가 이렇다 하는데 그 범인 인상 차이가 비슷하고 옷 입은 것이 비슷하다 그러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그 reasonable suspicion 어딘가 그렇게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 보면은 경찰관이 있으면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면 경찰이 봐가지고 저거 수상하다. 그런 이 타당성 있는 의심이 가야지 범인을 세우는 거지. 한국처럼 아무런 모두 없이 불신 검문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불신 검문이 가끔가다 그 음주운전 체크포인트 있죠. 네. 그거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본 사람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어떻게 지나간 차를 다 차 세우고 하느냐 그러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 그 두 가지가 적용하지가 않죠. 예? 그 타당성도 없고 의심도 없는데 하는 것 그거는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증을 따실 때 DMV 폼에다가 아무 때고 그 경찰에 이 스탑하면은 거기 응해야 된다는 그런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크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이제 미국 경찰 이해인데 미국 경찰이 어떤 자기는 정당으로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권단체라든지 제소라든지 건의라든지 투소라든지 그 경찰관이 이제 말해 고소 대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군가 또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자기는 어떤 일을 억울하게 만약 경찰 자신은 억울한 거예요. 이제 그럴 때 그 경찰관을 도우는 경찰서 이외에 다른 기관이 또 있습니까 혹시? 네, LAPD가 참 좋은 게 하나가 저희 조합이라고 그러죠. 경찰 조합. 일반적으로 이제 조합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감이 나쁘고 어떻게 경찰이 그 조합을 만들 수가 있냐 그러는데 저희는 그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남용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텍티브 리그라고 해가지고 현역에 있는 경찰관들이 자기가 원하면은 다달이 얼마씩을 내고 그 프로텍티브 리그 그 경찰위원회에 들어갑니다. 보험처럼.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내가 돈 필요할 때 거기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가 이제 나한테 컴플레인 해가지고 이제 나가 수사한다 그러면은 그 경찰 유니온에 가가지고 경찰 유니온에 저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변호사 학증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또 그 경찰 이 절차를 아주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경찰 징계 회부되면은 같이 쫓아가가지고 조언도 해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죠. LAPD 다른 경찰서도 그렇게 있습니까? 큰 경찰서는 다 큰 경찰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 이제 또 여기 미국이 법적으로 공권력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사례 중에 뭐 특히 경찰 공권력
2001년에 조지아주 후에서 이제 여기도 영화에 자주 나오는데 이제 과속 운전자들 또는 법인이 도망가는 거 이제 그걸 경찰이 추격하지 않습니까? 여기 뭐 TV 방송에서도 그런 거 나타나면 의지없이 이제 중계 방송하는데 그 2001년 쫓아갔대요 경찰이. 근데 저 도망치는 녀석이 너무 또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더 놓치겠으니까 경찰이 속도를 내갖고 그걸 막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추돌을 한 거래요. 추돌을 했는데 추돌을 받은 차가 범인 차가 튕겨가면서 그 교각에 부딪히면서 죽었어요. 이제 죽질 않았으면 괜찮아요. 죽으니까는 이제 여론이 나빠진 거예요. 경찰이 너무 과속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다고 이제 그 사람 가족들이고 그 사람이 이제 소송을 했대요. 그 소송이 어디까지는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게 누가 잘못이냐. 그래갖고 사람들이 촉각을 세웠다는 게 그 당시 2001년. 그런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경찰 추돌 행위가 공권력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과 또 제2의 이걸 위해서는 이거는 정당한 행위였다. 무죄를 내렸던 거예요. 이제 그 이후로 상당히 그 경찰들이 어떤 행위에 있어 경찰 자신이 판단을 해갖고 이것이 내가 정당한 판단이다 하면 그 법에서도 그 경찰이 공직자로서 그 경찰이 물론 나쁜 경찰은 안 되겠지만 일반적인 경찰에 대해서는 그걸 많이 그 옹호를 해주고 또 시민들도 그거를 지지하고 미국은 공권력이 그런 것 같아요. 첫째 시민들이 그거를 인정하고 또 경찰 자신도 그거를 그 잘 인식을 하고 아까 뭐 총 쏠 때 5가지 예를 들으셨는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민주사회로 가는 어떤 법 질서에 공권력을 잘 시행되느냐 또 공권력에 대해서 그 시민들이 얼마나 협조하고 존중해 주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성숙됐냐 안 됐냐고 판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그 경찰 그 추적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마 보시면은 가끔 그 TV에 TV에 생방송으로 2시간, 3시간, 맞습니다. 4시간 쫓아. 근데 그 재밌어요, 뭐 보면. 재밌죠. 어떤 경우는 이제 그 경찰관들이 자기를 전혀 어떤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집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길 항복판에서 사거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결국 이제 그 휘발유가 떨어질 때까지 경찰을 쫓아가는데 그리고 어떤 때는 뭐 100마리 이상씩 그 추적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가 훔친 차가 아니면 보통 그 차 주인이 운전하지 않으면 그 차 주인이 아는 사람이 운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위험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그 차 넘버만 알면 언젠간 그 차를 찾아가지고 그 준 찰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위험하게 100마리 이상 가다가 이제 그 이 무고한 시민이 다칠 수가 있을 경우는 경찰이 그거를 스탑을 하고서는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그 어떤 경우는 경찰이 바로 뒤에 쫓지 않고 100m, 200m 떨어지면서 헬리콥터가 그래서 다 쳐다보면서 이제 지령을 하거든요. 어디라고. 예, 제 전부 다 그 시민들의 안전, 이 죄 없는 시민들한테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찰이 굉장히 더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저도 그 최이선 거를 TV에서 생방송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몇 시간을 해요. 근데 참 아까 우리 변홍진 언론님께서 그 추돌을 해가지고 옆으로 치웠다고 그러잖아요. 가끔 보면서 아니 저거 왜 저렇게 지루하게 따라가나. 추돌을 해서 옆에 박아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옆으로 가가지고 총을 쏘든가 참 어떤 때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상대방이 꼭 그래야 됩니까? 상대방이 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옆에 가서 총 쏜다는 건 그거는 저희 이 작전이나 거기에 전혀 맞지 않는 거고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요. 플로리다에서 그 2명의 그 범인이 계속적으로 은행 무장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FBI에서 이제 그 여러 번 했는데 FBI에서 그 얘들 현장을 찾아가지고 쫓아가면서 그 범인 차 옆에까지 차를 하고선 서로 총을 쏘려고 그랬는데 많이 다쳤어요. 그저 FBI들이 굉장히 이 작전을 보면 아주 형편없는 작전이거든요. 절대로 그 범인들하고 차를 똑같이 가면서 범인한테 총을 쏠 수가 없죠. 저쪽에서 어떻게 기관총으로 쏠지 모르는데 항상 이 안전한 거리를 두고 이 범인은 후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언젠가 안전한 거리를 두고 경찰이 다치면 안 된다는 그런 이 아이디어에 경찰이 작전을 펴야지.
하셔야죠. 예, 그 영화처럼 하다가는 경찰 살아남는 경찰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공공진료관을 보니까요. 그 따라가다가 그 나쁜 사람을 따라가다 공공진료 이렇게 바꿔서 뭐가 턴디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 영화. 그러니까 옆에 가서 해가지고 그런데 그 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경찰에서 한번 그 최이선은 문제가 그 가면서 길거리에다가 그 쭉쭉쭉 나간 걸 던지는 거. 그 실제로 그 장비가 있을 텐데 있습니다. 그거 왜 안 씁니까? 예, 그 저기 스파이기라고. 예, 그 이 범인이 이런 이 많은 차들이 다니는 데서 추적이 많은데 그 스파이크를 그 길에다가 쭉 던지면 다른 차도 그것도 do not back up이라고 하는데 어떤 데 보면은 그 이렇게 그 있죠. 쇠가 올라와 있죠. 그 나도 장비를 봤어요. 한번. 그런 걸 하는데 차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고 그리고 그것이 그 성공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그게 어디 그 시골길을 계속 그 한간길을 간다 그러면은 멀리서 그걸 설치하는데 예, 그걸 해도 어떤 때는 그걸 피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범인들이 온다 그럴 때 한 20-30m 앞에서 그걸 던지는데 잘못하면 경찰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 경찰에서 거의 그 스파이크를 까는 거를 안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TV에서 한번 실제적으로 그 경찰에서 시범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최선을 하는데 전혀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걸 안 쓰나 하는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네, 오래전 썼죠. 그리고 한동안은 이제 그 경찰차가 뒤에 쫓아가면서 차 작동을 안 하게끔 하는 장치를 했었는데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안전하기 위해서 무조건 그냥 그 휘발유 떨어질 때까지 계속 쫓아가고 포기하기를 기다리는데 참 그 경찰 추적전을 보면 재미난 게 많아요. 어떤 이 흉악범이 아닐 경우는 보면은 자기 동네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동네에서 뺑뺑 돌아요. 근데 자기 엄마가 어떤 보니까 자기 엄마가 보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자기 아들이 픽업 트럭을 타고 이제 집에 가다가 잠깐 쓰니까 엄마가 픽업 트럭 뒤에 올라가가지고 아들한테 쓰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추적 보면 그 코미디가 참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뭘 좀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우선 그 한국 경찰도 그 테이저라는 걸 많이 쓰죠. 네. 예, 그 이 미국 경찰도 그 테이저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근데 그 테이저를 2016년인가 LAPD가 테이저를 쏜 것이 1100번이었는데 예, 이 유효하게 쓴 거는 반도 안 됩니다. 테이저라는 것이 한국도 마찬가지라네요. 그 한 번 쏘는데 그 45,000원이래요. 그 카트리지가 한 번 쏘는데. 예. 근데 이제 그 테이저가 문제가 이 마약을 했거나 정신 이상한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듣질 않아요. 예, 그 사람들은 초현실적인 파워가 있거나 하기 때문에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경찰관들이 그 테이저 쓰기 전에 그 이제 경찰 그 봉을 많이 썼는데 지금 그 LAPD가 쓰는 이 봉이 이게 24인치예요. 네, 그래서 PR24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1972년부터 LAPD가 아마 이걸 쓰기 시작을 했대요. 그 전에는 이 경찰봉, 그 스트레이트 버튼인데 이걸 썼대요. 그것도 이제 좀 그 프렌들리한 경찰이 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걸 중지하고 이걸 썼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이 봉을 쓰면요. 옛날에는 이것이 그 법달나무 가지고 경찰들이 이거를 휘둘러 가지고 주로 경찰에서 이거를 쓰라고 할 때는 이 팔이나 예? 그 뼈 있는 그 다리를 쓰라고 그래요. 절대 머리를 떼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걸 휘두르는데 범인이 움직이다가 머리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듣고 보기에는 너무 그 피해 너무 많이 상처했기 때문에 이거를 쓰질 않고 이제 이거를 쓰는데 이거 보면요. 이건 좀 약합니까? 이게 무용지물인 것이 이거 절대로 이렇게 자꾸 시르질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데모할 때 경찰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그 데모하는 사람들을 밀어내기 위해서 쓰고 이 범인들이 맨손 그러니까 무기를 안 가진 범인들에서는 뭐 이렇게 자꾸 하는데 이게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 경찰관들이 이거를 계속 이 연습을 하면은 굉장히 유효하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 쓰고 직접 가스총을 쓰거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테이저 쓰는데 또 가스도 문제가요. 이런 그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 썼다고 하는 경찰 자신도 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이 바람이 나 쪽으로 불면요. 내가 쏘면 내가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 급박한 그 상황에 바람이 어디 부는지 이럴 수도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총을 쓴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 아니더라도 이 급박한 순간에 경찰들이 총을 쏘면은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각가다 이제 문제가 생긴 거 있는데 그래도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그 시민들이 이 경찰의 체포권이나 그 경찰의 공권력을 제한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두 사람 경찰관이 잘못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전체 경찰관 그 힘쓰는 것을 제한하면은 이 퍼블릭 전체 자체가 다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굉장히 그 저희에 대한 태도가 관대하죠. 이번 기회에 이제 한국에서도 미국에 이제 여행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여행 오는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 여행 와서 경찰을 대할 때 한국식으로 생각을 해갖고 변명을 막 한다든지, 우리는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날 왜 세웠다든지, 또는 우리 친구가 그런데 자기가 괜히 거둔다고 이렇게 쓰고, 이거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 관광객이나 또 여기 출장 온 사람들 또 여러 사람들 위해서 한국에 있는 경찰 보듯이 하면은 큰일 난다 하는 걸, 그래서 조언을 좀 한번. 왜냐하면요. 그 미국에 오래 살은 사람들은 미국의 공권력이 얼마나 엄하다는 걸 알고 알지, 조금만 잘못하면 총에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아는데 한국에서 가온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경찰을 대했다가 그야말로 그 참변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주의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이 미국 여행자는 미국에 갈 때 영어 딱 세 마디만 알면 된다. 그 3S인데 so sorry sir. 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아니야 그 so sorry.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so sorry sir. 예. 경찰관들이 자기 몸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할 때 경찰관들이 이 무력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한국에서 여행 오신 뿐만이 아니고 미국 어느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절대로 그 경찰관들이 이 무력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반항을 하게 되면은 저절로 경찰에서는 그 반항에 오는 그 힘 이상으로 그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다칠 수가 있는데 운전하는 동안에 이제 그 경찰이 차를 세우면 절대로 이 스티어링 휠 핸들이라고 그러나요? 네. 거기서 손을 떼지 말고 항상 내 손은 안전하게 여기 있다. 내가 뭐 이쪽으로 이렇게 위치해가지고 총을 꺼내거나 무기를 꺼내지 않고 항상 여기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미리 경찰이 뭐 운전면허증이나 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할까봐 글럽 컴파트먼을 열려고 이랬다간 잘못하면 총 왔습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글럽 컴파트먼 안에다가 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낫군요. 제일 안전하죠. 가만히 있는 게. 그래서 와서 그다음 또 뭐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 거기에 또 순종하면 되고. 그런데 한국 사람 변명을 많이 하거든. 나 잘못이 없는데 왜 참나? 그것이 한국선 통할지 몰라도요. 오케이. 제가 경찰 생활하면서 1년 안 되게 백차를 탔거든요. 그러면서 티켓을 많이 떼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참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 경찰이 딱지를 떼려고 세우면 yes sir, yes sir, yes sir 하면서 한마디도 이 말대답을 못해요. 운전면허증 보달라면 정확하게 꺼내주고 등록증 꺼내주고 무조건 sorry 하는데 한국말 하는 경찰관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하면요. 한국 사람이 한번 봐주지. 그 사람 많아요. 그래요? 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한국 사람끼리 너무하는 거 아니냐? 자기가 엄연히 교통을 위반을 했으면서도 한국 경찰이기 때문에 한마디 더 해보고 지금 후배 경찰관들이 가끔 그런 이 컴플레인 할 때가 있어요. 한국 사람을 세워가지고 딱지를 떼려 그러면은 일부러 욕을 한대요. 일부러. 왜냐면 경찰관들은 영어로 하려고 하거든요. 한국말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상하게 현장이 이상하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하니까 서로 말이 서로 대화가 되면은 싸우려고 덤벼들거든요. 그러면 경찰관들이 처음부터 한국말 할 줄 알면서도 한국 경찰관들이 영어로 한대요. 그러면 듣게끔 한국말 하면서 영어 한다고. 한국 젊은 경찰관들이 질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한국 사람들하고 대할 때 더 한국말로 안 하고 예, 영어로만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완전히 그 한국 사람들이 컴플레인하는 걸 완전히 그 맞게끔해요. 그 경찰이 그 순찰 중에 일하는 데 대해서 그 경찰하고 그 운전자, 그러니까 외국인 또는 뭐 이런 운전자들하고 대화하는 게 경찰차에 저절로 녹음이 됩니까? 그 상황에?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그 바디캠이라고 해가지고 경찰대 보면 요 네모난 그 카메라가 있죠. 제가 알기에는 그거를 그 일하는 전체 시간을 틀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이것이 필요할 때 아마 제가 틀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뭐 퇴직한 지도 오래됐고 이 패트롤을 오래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 이 많이 그 녹음이 되기 때문에 녹음되기 때문에 그 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경찰관들이 이제 그 무력 사용하는 것도 이유 없이 사용한 것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만약에 여행자들이 그 영어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때 소통이 잘 안 될 때 경찰 보면 더 두려움도 느끼고 모를 때 조금 영어를 하더라도 그때 영어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여행자들이 그 경찰이 그런 거 감안해 주니까 그럼 이제 좀 뭐라 해라 이렇게. 미국의 다인종 다문화기 때문에 그 일일이 다 감안하면요 경찰 일 못하죠. 예, 한국에서는 외국 사람이라면은 좀 영어 하거나 그 나라 많은 사람들 부를 줄 몰라도 미국서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일체 여행자이기 때문에 일체 봐주거나 특별히 특별히 안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는 한국말하는 Korean speaking officer를 불러달라고 하고 내가 그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I want to talk to your supervisor. Please call your supervisor. 해가지고 이제 그 상관을 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그 교통 딱지를 띄고는 꼭 그 사인을 하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사인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인하느냐 하는데 그 사인하는 것은 내가 그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사인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어디 몇 시까지 어느 장소에 가겠다고 출두한다고 거기에 동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만약에 내가 억울하다고 사인 안 하겠다 그러면은 그럼 슈퍼바이저가 와요. 슈퍼바이저가 와서 또 설명을 하죠. 이것이 네가 잘못했다고 지금 사인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이제 법원에 출두하겠다고 약속하는 걸 하는 거다. 근데 그것도 사인 안 하면 이제 체포돼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직계에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사인 안 해가지고 체포돼서 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거든요. 특집하는 사람도 이것이 내가 법원에 출두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지. 알면서도 한번 이렇게 그 대항해 보는 거죠. 오늘 한 수사관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 브로큰 잉글리시로 노노 예스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노노 예스 해야 됩시오. 그게 사실 오늘 그 한상진 전 수사관을 모시고 미국과 한국에 대한 공권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한국의 공권력도 미국의 공권력을 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미국의 공권력이 이러니까 그 경찰관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는 거. 그것이 그 여러모로 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그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변홍진 원장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공권력이라는 건 뭐 미국의 공권력이나 한국의 공권력 그 원래 뜻은 다 공익을 위한 것이고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또 서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공권력에 대한 거는 시민들이 일차적으로 그거를 지켜주고 또 존중해 주는 것이 시민의식이고 그것이 민주사회로 가고 도덕적인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한국에서도 저 경찰의 공권력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처럼. 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